아무도 그 일본인 억만장자를 이해하지 못했다. 평범한 정비사 한 명이 대답을 시도하고 모두를 경악시키기 전까지는 내 손녀딸인데 어떤가? 전혀 할머니를 닮지 않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는 겁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나타나지 않을 법한 곳에 그녀가 나타났다. 서울 외곽의 반쯤 허물어져가는 정비소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멈춰섰고 그 안에서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은 작고 백발이 성성한 여성이 내렸다. 그 뒤를 이어 복권 당첨만큼이나 희귀한 자동차를 실은 견인차가 따랐다. 그녀가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평범한 정비사 한 명이 걸레에 손을 닦으며 나와 이 동네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모두에게는 이상하게, 그리고 그에게는 개인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당신이 세계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처음에는 모두들 운전기사가 주소를 착각했다고 생각했다. 아스팔트가 갈라진 틈으로 가득하고 집들은 겨우 버티고 서 있는 좁은 골목에서 길고 검은 리무진은 환경미화원의 손목에 채워진 값비싼 시계처럼 이질적으로 보였다. 차는 녹과 그래피티로 뒤덮인 낡은 정비소 문 바로 앞에 멈췄다. 호기심 많은 이웃 몇몇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한 10대 아이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리무진에서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작고 백발의 여성이 천천히 내렸다.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모든 움직임에는 세상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돌아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의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구김도 없는 어두운 색 정장에 깔끔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분명 이 더러운 거리를 위한 차림은 아니었다. 그녀의 뒤를 이어 25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큰 아가씨가 내렸다. 비싼 코트를 걸치고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를 한 그녀는 돈과 권력의 가치를 너무 일찍 알아버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유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지만 그건 나중에야 알게 될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모두 그녀를 다른 연극에 우연히 끼어든 아름다운 인형처럼 쳐다볼 뿐이었다. 뒤이어 견인차가 도착했다. 플랫폼 위에는 부드러운 유선형 차체를 지닌 유백색의 낡은 스포츠카가 서 있었다. 자동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평범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희귀하고 값비싸며 어쩌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무언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견인차 기사가 뛰어내려 차를 어떻게 내릴지 손짓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백발의 여성은 말없이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아무도 그런 차를 왜 하필 이곳으로 가져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시각, 정비소 안에서는 하루 일과가 끝나가고 있었다. 압축기 소음과 공구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고 휘발유와 기름, 쇠 냄새가 진동했다. 민주는 낡은 승합차 밑에 누워 녹슨 볼트를 풀려고 애쓰고 있었다. 밖에서 이상한 엔진 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웬만한 차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하지만 이내 그 소리는 문 앞에서 멎었다. 동료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민준아, 밖에 구경 한번 해봐. 영화 찍나봐. 그는 차 밑에서 기어나와 걸레에 손을 닿고 출입구로 향했다. 문을 활짝 열자 순간 거리의 밝은 빛에 눈이 멀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서서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았다. 리무진, 견인차, 희귀한 자동차,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두 여자. 정비공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누군가는 헛기침을 하고 누군가는 수근거렸다. 부자들이 길을 잘못 든 게 틀림없었다. 안녕하십니까? 정비소 사장이 기름 묻은 작업복을 매만지며 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백발의 여성은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플랫폼 위의 자동차만 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 속삭이듯 움직였다. 젊은 수진이 정비소 사장을 가벼운 경멸이 담긴 눈으로 쳐다보았다. 할머니께서는 일본어만 하세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 차는 반드시 여기서 수리해야만 해요. 그녀의 말에 사장은 당황했다. 저희가 한번 보기는 하겠지만 그는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라 말을 흐렸다. 혹시 통역해 주실 분이라도 없나요?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어차피 할머니는 당신들 말은 듣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누굴 믿을지는 스스로 정하시니까요. 민주는 문기둥에 기댄 채 조금 떨어져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상했다. 차 때문이 아니었다. 희귀한 차들은 잡지에서나 봤을 뿐이고 서울 시내에 리무진이야 널려 있었다. 그를 의아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바로 노부인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이 허름한 건물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처럼 정비소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들에게 전해라. 그녀가 수진에게 말했다. 이 차는 저들이 평생 본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더 중요하다고. 그 말은 이곳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언어로 빠르고 명확하며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흘러나왔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민주는 속이 꽉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이 언어를 생생하게 들었던 마지막 순간은 아주 오래전이었다. 밥솥에서 김이 천장으로 피어오르고 식탁 위에는 낡은 교토사진이 걸려있던 작은 부엌에서였다. 그때의 목소리는 달랐다.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문장 끝에는 가벼운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바로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지금의 억양은 더 딱딱했지만 그 단어들은 고통스러울 만큼 선명하게 이해되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 차가 우리가 평생 본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김인준이 한국어로 말했다. 모두가 그를 돌아봤다. 수진이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처음으로 놀라움이 묻어났다. 민주는 잠시 백발 여성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아직 차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대답했다. 제가 그 말을 이해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일본어로 덧붙였다. 더듬거리듯 실수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이곳이 시끄럽고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조심해서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비소는 마치 소리가 멎은 듯 했다. 우연히도 그 순간 압축기마저 꺼졌다. 정비공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백발의 여성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 충격과도 같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얼굴을 샅샅이 뜯어보았다. 다시 말해봐. 그녀가 일본어로 나지막이 말했다. 한 번 더 말해봐. 민준은 침을 삼켰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당신의 차가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같은 언어로 반복했다. 수지는 할머니와 정비사를 번갈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녀는 이제 거의 거만함을 잃은 채 숨을 내쉬었다. 대답은 필요 없었다. 백발의 여성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뺨을 만지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이내 멈췄다. 이름이 뭐지? 그녀가 일본어로 물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박민준입니다. 그는 한국어로 대답하고는 덧붙였다. 어머니는 화가 나시면 저를 박민준 하고 성까지 붙여 부르셨어요. 그는 어릴 적 들었던 그대로 그 이름을 말했다. 여인은 움찔하며 마치 강한 빛을 본 듯 눈을 살짝 감았다. 너의 어머니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일본인이었구나.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놀라움과 희망, 그리고 오래된 두려움이 뒤섞인 단언이었다. 그 순간 정비소는 완전히 무대 위로 변했다. 정비공들은 일하는 척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대화하는 두 사람, 노부인과 젊은 정비사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거대한 무언가가 떠오르고 있음은 분명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가 대답했다. 어머니 성함은 야마다 유미였습니다. 백발의 여성은 숨을 급히 들이쉬더니 마치 한 대 맞은 사람처럼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이 마침내 그의 어깨를 찾아 꽉 잡았다. 다시 말해봐.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이름을 한 번 더. 야마다 유미. 민준이 말했다. 혹시 아시는 분이었습니까? 수지는 할머니의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난생 처음 보았다. 그럴 리가 없어. 백발의 여성이 자국어로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그럴 수 없었어. 그녀는 했어야만 해. 그녀는 말을 끊고 잠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이내 억지로 허리를 폈다. 내가 유미의 아들이라면.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는 우연히 일본어를 아는 평범한 정비사가 아니야? 너는 내가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온 삶과 나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다. 민주는 아직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쇠와 기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조용한 기억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세계가 방금 흔들렸다는 것을 느꼈다. 그 균열 속으로 그가 거의 입에 담지 않았던 과거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수지는 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다른 사회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관련된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그녀의 시선에는
단순한 호기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평생 두려워했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자신의 세계가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느낌. 차를 안으로 옮기겠습니다. 마침내 정비소 사장이 상황을 평소대로 되돌리려 끼어들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하지만 아무도 서둘러 움직이지 않았다. 중요한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낡은 자동차는 아직 정비소 바닥에 닿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싣고 온 이야기는 이미 적어도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아직 기름기가 가시지 않은 손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가 더 이상 자신만의 비밀이 아니게 되었음을 느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오래된 고통의 문을 열면 그 문은 다시 닫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문을 끝까지 활짝 열어야 하는 것이 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앞에 서 있는 저 여인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견인차가 마침내 희귀한 자동차를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정비소는 다시 체인 소리, 잭 소리, 짧은 지시 소리로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 야마다 유미의 이름이 불린 후 찾아왔던 바로 그 정적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했다. 평소 그 이름은 그의 머릿속 낡은 편지들, 그리고 어머니의 기일에 가끔 부엌을 채웠던 식초와 생강 냄새 속에서만 살아있었다. 자신을 윤이라고 소개한 백발의 여성은 그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경 낡은 의자에 앉아 핸드백 위에 손을 포개고는 너무나 뚫어지게 쳐다봐서 민주는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한가한 부자의 호기심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의 흔적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너는 그녀를 아주 많이 닮았구나. 윤희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일본어로 조용히 말했다. 특히 미간을 찌푸릴 때 말이야. 민주는 멋쩍게 웃었다. 저는 항상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가 같은 언어로 대답했다. 한국인이고 고집세고 손이 투박한 고집이야말로 바로 그녀에게 있었지. 윤희가 반박했다. 외모는 아버지를 닮았을지 몰라도 눈빛은 이 그녀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유미의 눈빛이야. 수지는 팔짱을 낀 채 문가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끼어들고 질문을 던지며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했지만 대화는 금세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넘어갔다. 그녀는 남의 기억을 지켜보는 관찰자로 남겨졌다. 그것은 짜증나는 일이었다. 가끔은 통역이라도 좀 해줄래요? 그녀가 민준을 향해 차갑게 물었다. 아니면 제 등 뒤에서 제 얘기를 하기로 작정한 건가요?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제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두 분이 어떻게 아는 사이였는지요? 내가 그녀의 이름을 말했지. 윤희가 이번에는 단호한 어조의 한국어로 끼어들었다. 마치 마음을 다잡은 듯 했다. 야마다 유미. 나는 그 이름을 30년 넘게 소리내어 들어보지 못했어. 수지는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다. 한 번도 그분에 대해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윤희는 핸드백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건드리지 않는 편이 더 쉬운 이야기도 있는 법이란다.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너무 늦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지. 그녀는 다시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내 어머니는 어디에 있니? 그녀는 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아는 듯했다. 민준은 시선을 피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20살 무렵에요. 병으로요. 저희는 이미 여기서 한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먼저 떠나셨고요. 그 후로 저 혼자입니다. 말을 꺼내기는 힘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미화하려 하지 않았다. 윤희는 그 고백과 함께 되살아난 고통에 잠시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를 찾았어. 그녀가 속삭였다. 몇 년 전에 편지를 쓰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모든 흔적이 끊겼지.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런데 이제 내 앞에 내가 낡은 사진 한 장 때문에 찾아온 이 정비소에 그녀의 아들이 서 있구나.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사진이요? 윤희는 핸드백에서 곱게 접은 종이를 꺼내 펼쳤다. 흑백 사진이었다. 낡은 거리, 젊은 시절의 유미가 활짝 웃으며 지금 정비소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모델의 자동차 보닛에 기대어 있었다. 그때는 새 차였을 뿐 그 옆에는 소박한 원피스 차림의 젊은 윤희가 지금의 엄격함은 찾아볼 수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리는 그때 가난한 학생들이었어. 윤희가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래를 꿈꿨지. 우리 삼촌의 정비소 문 앞에 꼭 저런 차가 서 있었어. 우리는 언젠가 우리 중 한 명은 꼭 저 차를 타고 진짜 도로를 달리게 될 거라고 맹세했지. 그저 안으로 밀어넣는 걸 돕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러다 인생이 우리를 갈라놓았어. 나는 유학을 떠나 결혼하고 사업을 일구기 시작했지.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고 나는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놓쳤어. 민주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속 어머니는 그가 기억하는 눈가에 익숙한 피로감이 없는 다른 사람이었다. 가볍고 생기 넘치고 거의 소녀 같았다. 지금은 노인이 된 윤희의 옆에서. 하지만 사진 속에는 운명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갈라놓을지 아직 모르는 두 친구가 있었다. 어머니는 제게 교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언덕 위의 절, 연못이 있는 공원에 대해서요. 하지만 친구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번 자신만의 정비소를 차리는 게 꿈이었던 친구가 있었다고 하셨죠. 그때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어 윤희가 대꾸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만의 정비소를 열고 싶었지. 다만 나는 돈과 통제의 길을, 그녀는 가족과 어쩌면 사랑의 길을 선택했을 뿐이야. 나는 오랫동안 그녀의 선택이 실수였다고 생각했어. 늙고 외로워진 내가 이 차를 추억 삼아 곁에 두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야. 수지는 할머니에게서 그런 고백을 처음 들었다. 그녀에게 윤희는 항상 힘과 냉철한 계산의 화신이었다. 정비소를 꿈꾸던 가난한 학생 이야기는 거대 그룹의 위압적인 총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왜 이 차를 여기에 가져오신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그리고 왜 하필 이 차죠? 윤희는 마치 오래된 흉터를 어루만지듯 자동차의 팬더를 손바닥으로 쓸었다. 이 차는 나와 유미가 아직 평범한 소녀들이었던 그 시절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야. 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수년간 이 차와 똑같은 모델을 찾아다녔어. 살 수 있게 되자마자 사서 얼마든지 비싸게 팔 수 있었음에도 계속 보관했지. 그리고 마침내 은퇴하기 전에 이 차를 정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낡은 수첩에서 이 정비소의 주소를 발견했어. 똑같은 문, 똑같은 동네. 나는 생각했지. 세상의 과거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여기일 거라고. 민주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정비소는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니라 누군가의 오랜 맹세와 전하지 못한 작별 인사가 모이는 장소였던 것이다. 어머니라면 이걸 보고 웃으셨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어머니는 세상이 가끔 우리를 가장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되돌려 놓는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녀는 항상 그렇게 말했지. 윤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봐, 말하는 것까지도 너희는 닮았구나. 오수지는 가슴속에서 질투와 불안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평생 그녀만의 버팀목이자 권위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이제 허름한 정비소와 기름 묻은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윤희에게서 수진이 알지 못했던 영혼의 일부를 끄집어내고 있었다. 불쾌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녀가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유미의 아들을 찾으셨네요. 과거도 찾으셨고요. 그 다음은 뭘 원하세요? 할머니. 윤희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관절의 통증에는 익숙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나는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왜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었는지도. 나는 너의 입을 통해 그녀의 삶을 듣고 싶다. 민준아.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의 보고서가 아니라 그녀 곁에 있었던 사람에게서 말이야. 그리고 이 차. 그녀와 나의 이루지 못한 어릴 적 맹세를 내 손으로 복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비사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민주는 새로운 책임감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수리도, 주문도, 계약도 아니었다. 돈보다 감정이 더 많이 담긴 부탁이었다. 그는 쇠를 다루는 데 익숙했다. 감정을 다루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다.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런 차의 부품은 폐차장에서 굴러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금방 끝날 수리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있어. 윤희가 차분하게 반박했다. 돈도 있고 없는 건 오직 과거뿐이야. 그리고 나는 더 늦기 전에 뭐라도 하나 제대로 바로잡고 싶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입구 옆 테이블에 놓았다. 내가 묵고 있는 호텔 번호다. 그녀가 말했다. 오늘 저녁 8시에 저녁 식사를 하자.
와서 유미에 대해 이야기해줘 보지 않는다면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이해하마. 하지만 나는 내가 올 거라고 생각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다. 수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민준을 쳐다봤다. 할머니는 사람을 2번 초대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거절할 생각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도전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는 윤희를 따라 나갔다. 리무진이 떠나고 배기가스와 함께 그들이 떠난 자리가 더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남았다. 정비소에는 다시 소음이 돌아왔다. 정비공들은 수군거리고 서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민준에게 직접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가 지금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정비소 사장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이야, 자네 알고 보니 국제적인 인물이구만. 그가 농담을 던졌다. 이 언어, 저 언어. 어쩌면 저런 차도 우리가 맡아볼 수 있지 않겠어. 응.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는 희미했다. 맡아야죠. 그가 말했다. 다만 평범한 주문은 아닐 겁니다. 돈벌이에는 차이가 없지. 예 사장이 어깨를 으쓱했다. 돈에는 차이가 없겠지. 민준은 생각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있어? 일과가 끝나고 정비소 문이 닫힌 후에도 그는 오랫동안 유백색 자동차 주위를 서성였다. 차체의 곡선을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레커의 균열과 낡은 엠블럼을 들여다보았다. 차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마치 흑백 사진 속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속삭이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 결국 당신을 다시 떠올리게 할 방법을 찾아내셨군요. 그렇죠. 대답은 밤 공기와 거리에서 비치는 가로등 불빛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거의 열어보지 않던 상자를 옷장에서 꺼냈다. 안에는 가지런히 쌓인 편지 뭉치와 사진 몇 장, 그리고 부드러운 푸른색의 낡은 기모노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펼쳐 옷감을 만져보았다. 오래전 세탁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날 뿐 과거의 냄새는 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항상 그것을 소중하게 접어두며 언젠가 함께 일본에 갈 때 다시 입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끝내 가지 못했다. 민주는 책상에 앉아 스탠드를 켜고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유미의 단정하고 고른 필체였다. 교토에 있는 오빠들에게 보내려다 붙이지 못한 편지였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뉘앙스가 느껴졌다. 오늘 밤 그는 다르게 읽었다. 윤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어머니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일본 집에 이른 아침과 녹차 냄새, 어릴 적 함께 골목을 뛰어다니던 친구의 목소리가 그립다고 썼다. 그녀는 윤희의 이름을 언급했다. 일본어 텍스트에 기모노의 색색 조각보처럼 덧대어진 한국 이름. 그녀가 당신을 찾고 있었다는 걸 아셨나요? 그는 대답이 없을 줄 알면서도 속삭였다.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자라났다. 어쩌면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늙은 부자의 변덕이 아니라 마침내 수신인에게 도착한 뒤늦은 편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시계는 8시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주는 시계를 본 뒤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보았다.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 이름과 방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는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비친 모습은 여전히 피곤한 눈을 한 평범한 셔츠 차림의 남자였다. 영웅도 상속자도 아니었다. 자신의 삶의 절반을 너무 오랫동안 숨겨온 정비사.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가 소리내어 말했다. 아무래도 오늘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 자신에게만 할 수는 없겠네요. 그는 깨끗한 셔츠에 재킷을 걸치고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호텔에서의 저녁 식사는 그에게 단순히 부유한 고객과의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굳게 닫아두었던 방의 문을 열려는 첫 번째 시도였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저녁 식사를 긴장된 등과 질투 어린 눈으로 수진이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이 만남이 순종적인 상속녀 역할과 왜 평범한 정비사가 갑자기 할머니에게 그 어떤 이사회보다 더 중요해졌는지 이해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하지만 바로 그 무지함이 호텔로 향하는 발걸음을 그토록 정직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이익이나 인맥, 기회를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세상에 없는 한 여인과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너무 오래 살아온 다른 한 여인을 위해 그곳으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 어딘가에 세 사람 모두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미래의 인연이 가느다란 실처럼 팽팽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 빛나는 기둥, 샹들리에의 부드러운 불빛, 천장까지 닿는 거울. 도심의 호텔은 민준이 보통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우연히 보던 그런 장소였다. 이곳은 기름과 먼지 냄새 대신 비싼 향수와 가구 광택제, 그리고 지위라고 불리는 막연한 무언가의 냄새가 났다. 그는 로비에서부터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평범한 검은 셔츠에 깔끔한 청바지 차림이었다. 다른 사람의 결혼식 때 입었던 유일한 정장을 입을까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이런 곳에서 남의 옷 같은 정장은 정직한 평상복보다 더 눈에 띌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리셉션의 직원이 제대로 찾아오신 거 맞으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짧은 시선으로 그를 훑었다. 김윤희 회장님은 뵈러 왔습니다. 그가 명함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말했다. 저녁 식사 약속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성함과 자신감 있는 말투가 효과가 있었다. 직원은 예약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2층 레스토랑으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고 소리 없이 움직였다. 민주는 거울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금 부유한 노부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과 아침에 녹슨 승합차 밑에 누워있던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헤아려 보려 애썼다. 레스토랑은 반쯤 비어 있었다. 하얀 식탁보, 잔잔한 음악, 나지막한 대화 소리, 창가 2인용 테이블에 윤희가 앉아 있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가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 시선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올 것을 예상했다. 자네도 그녀처럼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군. 윤희가 인사 대신 말했다. 앉게. 민주는 맞은편에 앉았다. 웨이터가 즉시 다가와 물을 따르고 메뉴를 건넸다. 그는 메뉴를 훑어보며 가격을 보고는 무심결에 그것을 타이어 세트와 필터, 직원들 월급으로 환산했다. 어색했다. 내가 몇 가지 요리를 주문해놨어. 그의 당황함을 눈치챈 윤희가 말했다. 입에 맞지 않는 게 있으면 말하게. 과거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음식 고르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그가 물었다. 가장 단순한 것부터.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가 어떻게 웃고 어떻게 침묵했는지. 그게 항상 사람에 대해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지. 질문은 그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날짜, 장소, 상황에 대한 질문을 예상했다. 하지만 윤희가 궁금해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어머니는 웃으실 때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조용히 웃으셨어요. 영화에서처럼 호탕하게 웃지는 않으셨죠. 마치 웃음이 흩어질까 봐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즐거울 때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푹 하고 웃기도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걸 정말 좋아하셨죠. 그런 웃음을 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항상 자신의 웃음을 부끄러워했지. 윤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릴 때 우리는 지붕에 앉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진지한 어른이 되면 각자 어떤 웃음을 짓게 될지 상상하곤 했어. 나는 크고 부끄럼 없이 웃을 거라고 했지. 그녀는 아예 웃지 않게 될 거라고 했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나 보구나.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힘들 때조차 웃을 거리를 찾으셨죠. 자기 자신을, 아버지를, 인생이 던지는 농담을 보면서요. 하지만 가끔은 그는 말을 멈췄다. 가끔은 대화 중간에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때는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몰랐죠. 아마 회장님께 향했던 것 같아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그녀의 눈에도 그 아득하고 길 잃은 표정이 어렸다. 그녀가 왜 그렇게 멀리 떠났는지 아니? 그녀가 물었다. 어머니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일본의 본가에서는 이미 그녀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었고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셨대요.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고 정해준 곳에서 일하고 정해진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러다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었죠. 시끄럽고 재미있고 너그러운.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제안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선택을 하셨죠. 그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알게 된 후에도요.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말을 멈췄다. 넓은 어깨, 우렁찬 목소리,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끝없는 아이디어들. 아버지는 결국 모든 것을 바꾸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그가 어려움에 무너졌을 때조차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화가 났었어. 윤희가 고백했다. 그녀가 떠났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그녀가 우리의 우정과 계획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지. 나는 보내지 않을 편지들을 썼어. 때로는 찢어버리고 때로는 서랍에 넣어뒀지.
내가 충분히 성공하면 그녀가 스스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아.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야. 테이블로 수진이 다가왔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분명 값비싼 원피스 차림이었고 평소에 비즈니스 재킷은 입지 않았다.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일부러 덜 비즈니스적인 모습을 선택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이 대화 속에서는 이질적으로 보였다. 늦었나요? 그녀가 할머니 뺨에 입을 맞추며 물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기에는 언제나 제 시간이지. 윤희가 대답했다. 앉으렴. 정비소 문 앞에서처럼 말고. 민준 군과 제대로 인사 나눠. 수진은 앉아서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형식적으로 말했다. 지난 2시간 동안 할머니께서 당신 어머니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30년 동안도 많이 했지. 내가 듣지 않았을 뿐. 윤희가 지적했다. 아니면 내가 말할 용기가 없었거나. 수진은 그 말을 무시하고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에 휘말리고 있는지 알고는 있나요?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할머니는 그녀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 잠시 망설였다. 단순히 감상적인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그분이 차를 복원하고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압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내일 당신이 누군지 알려지면 기자들이 당신에게 달려들 수도 있다는 건요. 수진이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에게 당신은 부유한 노부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평범한 정비사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될 거예요. 그럴 준비는 되어 있나요? 민주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다. 기자들에게 저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비치겠죠.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것만으로도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수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자신감은 좋은 거죠. 그녀가 말했다. 다만 가끔 현실 앞에서 부서지기도 하지만 그걸 직접 확인할 권리는 저 친구에게 있어. 윤희가 끼어들었다. 미리 사람 겁주지 말 거라. 겁주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경고하는 거죠. 저희 세계에서는 그게 예의예요. 당신 세계에서겠죠. 민준이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제 세계에서는 누군가 기억에 대한 도움을 청하러 오면 신문 헤드라인보다는 그 기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말이 그녀를 건드렸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했다. 그런데 여기 감히 누군가가 그것을 다른 세계들과 같은 선상에 놓았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우리가 다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당신들을 부러워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억과 사랑했던 사람들에 관한 돈과 지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희는 이 대화를 명백한 흥미를 갖고 지켜보았다. 그녀에게는 손녀가 자신의 익숙한 압박에 굴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하는 것을 볼 드문 기회였다. 수진아, 그녀가 평소보다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나나 회사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인생에서 너의 자리를 걱정하는 거지? 내가 내 일부를 남겨주고 싶은 다른 누군가가 나타날까 봐 두려운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옳지는 않아. 우수진은 시선을 피했다. 저는 할머니께서 또다시 후회할 일을 하실까 봐 두려워요. 그녀가 말했다. 유미 씨와 작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셨던 것처럼요. 민주는 그들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대화였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존재 자체로 그 대화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고 계신 건지도 모르죠. 그가 조용히 말했다. 두 분 다 그분께 기회를 주지 않고 계시잖아요. 윤희는 그에게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다. 내가 왜 정말로 너를 이곳에 불렀는지 아니?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내가 유미의 아들이라서만도 아니고 차 때문만도 아니야. 민주는 말없이 기다렸다. 나는 내가 내 일과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기 때문이야. 그녀가 말을 이었다. 너에게는 나와 그녀가 우리만의 정비소를 꿈꿀 때 가졌던 바로 그 눈빛이 있어. 너는 돈에 매달리지 않아. 의미에 매달리지. 그런 사람은 가난한 정비소에도 부유한 사무실에도 드물어. 수지는 회의적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그 말은 저 사람이 그녀는 포크로 민준을 가리켰다. 가족의 일부가 된다는 뜻인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일부야. 윤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 아이는 내가 잃어버린 유미의 조각을 품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는 나의 조각을 품고 있지? 너희 둘이 서로 싸운다면 나는 다시 한번 두 조각을 모두 잃게 될 거야. 민주는 시선을 돌렸다. 누군가 자신을 이 사람들의 가족 일부로 여길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하지만 윤희의 말에는 장난기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제국만을 건설하고 인간적인 무언가를 쌓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의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저녁 식사는 계속되었다. 요리가 나오고 접시가 바뀌었다. 웨이터들은 거의 소리 없이 움직였다. 민주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가 젓가락질을 가르쳐 주셨던 일, 명절이면 식탁에 작은 불단을 차리셨던 일, 그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밤에 조용히 오셨던 일, 그녀가 어떻게 병과 싸웠는지, 어떻게 마지막까지 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망쳤다가 패배해서 돌아온 실패자로 친척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윤희는 들었고 때로는 짧은 질문을 던졌고 때로는 그저 냅킨을 손에 쥔 채 침묵했다. 수진도 음식을 먹는 척하며 듣고 있었다. 그녀가 들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항상 계산에 따라 떠나거나 남는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익숙한 세계관과는 맞지 않았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지만 중요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폭풍전의 공기처럼 짙은 침묵이었다.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구나. 의차가 나왔을 때 윤희가 말했다. 내일 내가 사는 곳과 그녀의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방을 보여줘. 너에게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는 법이지. 민주는 긴장했다.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던 곳에 들어오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의 피부 속을 파고드는 것 같은 간섭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것이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잃어버렸던 친구에게 다가갈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결정하라는 게 아니야.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 생각해봐. 그녀라면 아마 반대하지 않았을 거야. 원하시면 저는 문 밖에 남아있을게요. 수진이 약간 비꼬는 투로 덧붙였다. 저를 그곳에 들여보내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민주는 그녀를 더 자세히 쳐다보았다. 누구를 들일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금까지는 두 분 모두를 제 이야기에 들였습니다. 하루 저녁으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레스토랑 입구에서 헤어졌다. 윤희는 잠시 그를 붙잡고 어깨에 손을 얹었다. 와줘서 고맙다. 그녀가 말했다. 오늘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수지는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그를 시선으로 쫓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보다 경계심 어린 흥미가 더 많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다른 세계에서 온 정비사였지만 그 세계는 더 이상 완전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었다. 민주는 차가운 방공기 속으로 호텔을 나섰다. 도시는 언제나처럼 소란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직선에서 한 걸음 벗어났다는 느낌이 자리 잡았다. 그 한 걸음은 밝은 무언가로 이어질 수도, 새로운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내일부터 카메라와 렌즈가 윤희 옆에 있는 자신의 모든 시선을 포착하기 시작하고 타블로이드 신문이 첫 헤드라인을 쓸 것이라는 것을. 수진이 자신을 위해 쓰인 미래와 스스로 쓰고 싶어 할 미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저 늙은 여인과 그녀 친구의 아들의 만남처럼 보였던 저녁 식사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잊을 수 없는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조용한 식탁에서의 대화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스캔들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되었다. 민주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서 그것을 보았다. 그와 윤희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있었다. 헤드라인은 거대 기업 총수의 마음을 사로잡은 정비사에 대해 떠들어댔다. 뉴스는 이미 진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정비소로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사장은 쓸데없는 소란을 경고했고 이웃 아이들은 민준을 이상한 영화의 주인공처럼 쳐다봤다. 그는 말없이 기사들을 넘기며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한쪽 끝에서는 이사회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같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것은 회사에 타격을 줍니다. 의장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 이야기와 이 남자로부터 거리를 둬야 합니다. 수지는 윤희 옆에 앉아 유미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민준을 위험과 위협으로 간주하며 논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가 할머니의 개인적인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성명을 발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알고 있겠지. 휴식 시간에 윤희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들의 편을 들어주면 너는 더 편해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시작될 테고. 수지는 할머니를 보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평생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여기며 살아왔다. 그런 확신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했던 어젯밤을 떠올렸다.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게 성명을 원하신다면 그녀가 말했다. 간단할 겁니다. 저는 제 할머니께 시장의 안정을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여러분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민준 씨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은 회사에서의 미래를 걸고 있는 거요. 이사 중 한 명이 상기시켰다. 만약 제 미래가 할머니께서 과거를 살아내는데 도움을 준 사람을 외면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면 수진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건 제가 원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그날 공식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사회의 일부는 다른 후계자를 찾을 준비가 되었고 다른 일부는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수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맡은 역할을 해냈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했다는 해방감을 느끼며 회의실을 나섰다. 저녁에 그녀는 경호원도 리무진도 없이 정비소로 찾아왔다. 민준이 막 문을 닫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물었다. 당신을 최고 고발인으로 만들던가요? 거절했어요. 그녀가 지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없는 사람인 척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마 방금 제 자리를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처음으로 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둘 다 비슷한 하루를 보냈군요. 그가 말했다. 저도 숨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차는 여기 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협상의 세계에서, 그는 유압제의 세계에서 온 사람이었다. 스캔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압박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두 사람 모두 타인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중요한 이해가 싹 텄다. 그들 이야기의 네 번째 장은 화해나 승리가 아니라 양쪽에서 나온 짧은 나는 남는다는 말로 끝났다. 그것만으로도 다음 장에서 신문이 아닌 민준이 지금까지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던 방의 문을 열기에는 충분했다. 그가 방을 연 것은 스캔들이 터지고 2주 후 소음이 조금 가라앉고 윤희가 세 번째로 부탁했을 때였다. 이번에는 위압적이지 않고 인생이 무한하지 않으며 남은 부탁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조용히. 민준은 외곽의 낡은 아파트 2층에 살았다. 엘리베이터가 없고 천장이 높으며 바닥이 삐걱거리는 집이었다. 그는 좁은 복도를 따라 윤희와 수진을 안내하고 가장 안쪽 방의 문 앞에서 멈췄다. 열쇠를 돌릴 때 손이 약간 떨렸다. 저도 이 방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그가 미리 말했다. 1년에 한 번 어머니 기일에만요. 문이 열렸다. 안은 작지만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방이었다. 벽에는 젊은 시절부터 피곤한 모습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미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선반 위에는 불상과 촛대, 꽃병이 놓인 낡은 불단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곱게 접힌 푸른색 기모노, 일본어 책 몇 권, 끈으로 묶인 편지 뭉치가 놓여 있었다. 건조하고 오래된 냄새, 하지만 퀴퀴하지 않고 마치 기억의 박물관 같은 냄새가 났다. 윤희는 문턱에서 얼어붙었고 그녀의 손이 떨렸다. 수진이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다. 노부인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사진들로 다가갔다. 그중 하나는 차와 함께 찍은 바로 그 사진이었다. 20살의 유미가 귀에 걸릴 듯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날을 기억해 윤희가 속삭였다. 우리는 그때 꼭 함께, 영원히 우리만의 무언가를 만들자고 다짐했었지. 그녀는 마치 친구의 얼굴을 만지려는 듯 손가락으로 유리를 쓸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떠났어.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함께라는 걸 잊은 채 나만의 것을 세우는데 정신이 팔려 그녀를 잃어버렸지. 민주는 방해하지 않으려 문가에 서 있었다. 수진도 침묵했다. 할머니가 이토록 위험 없고 확신에 차지 못하고 그저 늙고 슬픈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편지를 읽어봤어요.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에게는 없었던 용기로 해내셨다고 쓰셨어요. 윤희가 급히 돌아봤다. 내가 읽어봐도 될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말없이 책상으로 가끈을 풀고 편지 몇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윤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받아 낡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일본어로 읽어내려갔다. 때때로 멈춰서 손으로 입을 가렸다. 수지는 그녀를 보며 깨달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어떤 이사회보다도 더 중요했다. 윤희가 다 읽었을 때 그녀는 편지를 다시 접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고맙다, 그녀가 말했다. 너는 내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얻고 싶었던 것을 주었어. 내가 청하지는 않았지만 꼭 받아야만 했던 용서를. 수진이 가까이 다가왔다. 처음으로 그들의 이야기에서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할머니,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우리 두 분이 함께 계셨던 곳, 교토로 가보는 건 어때요? 우리 셋이서요. 윤희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진심이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던 곳으로 단 하루만이라도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민주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항상 돌아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두려워하셨죠. 어쩌면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한번 다녀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달 후, 그들은 교토의 오래된 공원에 서 있었다.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봄 내음으로 가득했다. 윤희는 그들을 작은 연못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안내했다. 이곳에서 그녀와 유미는 물에 발을 담그고 미래를 꿈꾸며 수다를 떨곤 했다. 바로 여기야, 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 돈 때문에 우정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민주는 물을 바라보며 소녀 시절의 어머니, 근심 없고 다른 운명이 앞에 놓여있던 어머니를 상상했다. 수진도 말없이 곁에 서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그녀는 계약이나 주식, 회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이야기가 때로는 숫자보다 강하다는 생각뿐이었다. 윤희가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안에는 벚나무 씨앗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작은 구멍을 파서 연못가에 씨앗을 심었다. 여기에 나무가 자라게 하자.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그리고 내가 마침내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민준이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수진이 흙으로 구멍을 덮었다. 그들은 셋이서 물가에 서 있었고 바람은 살아있는 이들과 기억 속의 이들을 모두 기억하는 오래된 도시의 냄새를 실어날랐다. 돌아와서 윤희는 이사회의 경영권을 수진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회사 수익의 일부를 중소기업 지원기금에 기부하는 것. 첫 수혜자는 민준이 일하는 정비소가 되었다. 동정의 손길이 아니라 여전히 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고칠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로서 수진은 회장직을 맡았지만 규칙을 바꿨다. 더 이상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시장을 위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사회는 부분적으로 교체되었다. 새로운 방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스스로 떠났고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본 이들은 남았다. 민주는 유백색 자동차를 복원했다. 반년이 걸렸다. 마침내 차에 다시 시동이 걸렸을 때 운전석에는 윤희가 앉아 있었다. 옆에는 수진이, 뒷좌석에는 민준이. 그들은 도시를 달렸다. 빠르지도 화려하지도 않게 그저 언젠가 두 소녀가 정비소 문 앞에서 꿈꿨던 것처럼 굴러갔다. 우리가 해냈어. 윤희가 백미러를 보며 속삭였다. 마치 친구가 뒤에 앉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1년 후 정비소에는 작은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한쪽 구석에 광택이 나도록 닦인 바로 그 차가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보닛 앞에서 찍은 젊은 시절의 유미와 윤희의 사진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명판이 붙어 있었다. 거리와 시간, 그리고 상실을 이겨낸 우정을 기리며 객관식에 수진과 민준이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벽이 더 이상 없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연인이 되지는 않았다. 너무 다른 세계, 너무 다른 속도. 하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되었다. 타인의 의심이라는 불길을 통과하고 명예롭게 빠져나온 사람들. 윤희는 교토 여행 후 2년 뒤 잠결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유언장에는 민준에게 자동차와 쪽지를 남겼다. 내게 친구를 돌려줘서 고맙다. 쇠를 다루듯 소중하게 기억을 지켜주게나. 민준은 그 쪽지를 어머니의 사진 옆에 걸어두었다. 박물관은 희귀차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우정과 기억이 돈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다. 수지는 계획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회사를 경영했다. 엄격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게, 숫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위해서. 가끔 정비소에 들러 민준 옆 낡은 벤치에 앉아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말은 필요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그리고 교토 어딘가 오래된 연못가에서는 어린 벚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한때 함께 꿈꾸고 서로를 잃어버렸지만 수십 년이 지나 마침내 돌아온 두 소녀에 대한 기억. 비록 한 명은 기억으로만, 다른 한 명은 떨리는 손과 뒤늦은 용서로 돌아왔을지라도 이야기는 항상 요란하게 끝나지는 않는다. 때로는 그저 제때에 제자리에 올바른 사람들에 의해 심어진 씨앗처럼 조용히 싹을 틔울 뿐이다.